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국방 관료들은 전례 없는 충격이라며 경악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없이 한국은 절대 버틸 수 없어. 우리가 보호해주는 거야. 그런데 한 군사 전문 분석가가 국회에서 폭탄 발언을 한 후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과연 7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자신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대체 무엇이 한국은 미국에 의존한다는 공식을 산산조각 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 진실을 파헤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윌리엄 해밀턴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택시 뒷자리에서 제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노란 택시 안의 에어컨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땀이 나서 셔츠가 가죽 시트에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국방 예산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뉴스를 봤습니다. 택시기사가 대시보드 화면에서 CNN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화면 아래쪽에 빨간 글씨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속보 한국, 방위비 증액 거부 미국, 철군 검토 중. 저는 큰 소리로 웃어버렸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요. 이건 그냥 쇼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연극이었어요. 한국이 돈 더 내기 싫다고 투덜거리고 미국이 떠나겠다고 위협하고 그러다가 결국 악수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을 12번도 더 봤었거든요. 그런데 뉴스 앵커가 한 말이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클레어 멀로가 준비 단계를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클레어 멀로. 저는 클레어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영국 국방부에서 일할 때 3년 동안 함께 일했었거든요. 클레어는 절대 허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클레어가 준비 단계를 지시한다는 건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클레어 번호가 아직 연락처에 들어있었어요.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벨이 한 번 울렸어요. 2번, 3번. 윌리엄? 클레어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어요. 언제 전화할지 궁금하고 있었어. 클레어, 이게 그냥 협상 전술이라고 말해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들과 발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백악관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윌리엄. 내부 문서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속이 쭉 내려앉았어요. 내부 문서라는 건 진짜 계획이라는 뜻이었어요. 진짜 일정표. 진짜 결과들. 얼마나 다른데? 물어봤습니다. 10분 후에 이메일 확인해봐. 전화가 끊어졌어요.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여전히 백미러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11개월 동안의 작업이 보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보고서가 같은 내용이었어요. 한국 국방기술은 그냥 미국 것을 따라 만든 거다. 한국은 미국 보호가 필요하다. 한국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어린 동생 같은 존재다. 저는 이런 생각 위에 제 경력을 쌓아왔었어요. 정확히 10분 후에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클레어가 보낸 메시지에는 말이 없었어요. 첨부 파일 하나뿐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략 평가 기밀. 클릭해서 열어봤어요. 제목 페이지를 보니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한반도 주둔 없는 동북아시아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트와 지도가 가득한 페이지들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이 미국 작전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 해군 기지들이 미국 함대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 네트워크가 미국 지휘본부로 정보를 보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한국에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최악은 그게 아니었어요. 최악은 화면 구석에 떠오른 작은 팝업 메시지였습니다. 소셜미디어 댓글 알림이었어요. 그냥 철수해주세요. 좋아요 96개. 클릭해봤어요. 미국인들 댓글이 화면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보호비를 받아야 해. 이제 스스로 방어할 때야. 한국 우선이 아니라 미국 우선이지.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좋아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책상에서 뒤로 물러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11층 아래로 자동차들이 워싱턴 교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도를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떨어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11개월 동안 저는 한국을 아이처럼 다루는 보고서들을 써왔었어요. 미국은 현명한 부모이고 한국은 고마워하는 의존적 존재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항상 영웅이고 한국은 항상 고마워하는 조연이라는 편안한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이제 클레어의 기밀평가서를 바라보면서 진실이 정확히 반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의존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아시아에서 미국 전략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편안하고 경력에 도움이 되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짓말 속에서요.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커피 마셔. 중요한 걸 보여줄 게 있어. 알렉산더 왕.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전직 영국 외교관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방정보 쪽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학회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 지금 저에게 연락하고 있는 걸까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어요. 기밀 보고서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미국 군사 위치들을 보여주는 지도들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미국 것을 복사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개발되었고 때로는 미국 능력을 넘어선다는 걸 증명하는 차트들이 있었습니다. 제 편안한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사실 하나하나씩. 내일 알렉산더 왕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동맹의 진짜 의미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파괴할 진실들을 배우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커피숍이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두꺼운 커튼이 오후 햇살을 대부분 가리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손님들만 작은 테이블에 흩어져 앉아서 노트북을 치거나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알렉산더 왕을 뒤쪽 구석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말한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전에 학회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멋진 정장 대신 검은색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노트북 가방이 의자 옆에 놓여 있었는데 세계 각국 국방 전시회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앉았어요. 어제의 발견들 때문에 제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잠시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노트북 가방에 손을 넣어서 제 심장을 멈춰버리게 만든 걸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어요. 나무 테이블 위에 그걸 올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어두운 카페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물건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비밀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철군 얘기는 돈 때문이 아니야. 알렉산더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무기 판매를 막기 위한 거야. 그와 논쟁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한국이 그냥 미국 기술을 따라 만든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미국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가 보낸 기밀 보고서가 아직 머릿속에서 생생했어요. 알렉산더가 USB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봐. 그 다음에 뭘 믿을지 결정해. USB를 집어들었어요. 실제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노트북은 사무실에 있었지만 알렉산더가 자기 컴퓨터를 열고 화면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여줘. 제가 말했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 국방부에서 나온 보고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미국 F-35 대신 한국 KF-21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로켓 시스템을 원하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미사일 방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계약에는 완전한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정비, 기술 이전,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까지요. 한국은 이제 무기만 파는 게 아니야. 알렉산더가 설명했어요. 완전한 국방 솔루션을 팔고 있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미국 대신 한국 군사기술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가 더 싸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각 나라의 특별한 필요에 더 잘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였어요. 알렉산더가 다른 파일로 스크롤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 무기 판매를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미국 회사들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지만 한국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요. 성장 패턴을 봐.
알렉산더가 그래프의 빨간 선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 국방 수출이 3년 동안 400% 늘었어. 입이 바짝 말랐어요. 400%. 이건 점진적인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시장 혁명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걸 숨겨? 물어봤습니다. 왜 비밀로 하는 거야? 알렉산더가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주변에서 커피숍이 조용한 대화 소리와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로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진실을 알면 패닉에 빠질 거야.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독립하는 게 아니야. 경쟁자가 되고 있어. 경쟁자라는 말이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제 경력 전체에서 한국을 미국의 후배 파트너로 봐왔었거든요. 고마워하는 학생이 관대한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관계로요. 한국이 미국과 동등하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세계 권력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알렉산더가 노트북을 챙기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꾼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선택해야 해. 편안한 거짓말을 보호하는 보고서를 계속 쓸 수도 있고 진실을 조사해서 사람들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도 있어. USB를 테이블에 그냥 두고 갔어요. 어두운 커피숍에 혼자 앉아서 작은 검은색 장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이 교통체증에서 경적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서류 가방을 들고 인도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커피숍 안에서 알렉산더의 USB를 들고 있는 저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은 제 편안한 옛 세상이었어요. 미국이 항상 리더이고 한국이 항상 따라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제 전문성이 가치 있고 제 의견이 존중받는 세상이었어요. 같은 보고서를 계속 쓰고 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미지의 세계였어요. 한국이 독립적인 강국으로 떠오르는 세상이었습니다.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가정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는 세상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경력을 파괴할 수도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고 커피숍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서 개인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알렉산더가 보여준 파일들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자료 깊은 곳에서 제 손을 떨게 만드는 정보 보고서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미국 제품과 경쟁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술이 실제로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 드론이 더 멀리 날았어요. 한국 미사일이 목표물을 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한국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이 놓친 공격들을 막아냈어요. 밤새 파일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해가 뜰 때쯤 커피컵은 비어 있었고 화면을 계속 보느라 눈이 따가웠어요. 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수년 전에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그만뒀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의 기술 경쟁자이자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인정한다는 건 제 경력 전체가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10년 넘게 한국에 대해 틀렸다는 걸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위로 해가 떠오르면서 아파트 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제 직업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 혁명을 제 눈으로 직접 보기로 했어요. 편안한 무지에서 위험한 진실로 경계선을 넘기로 했습니다. USB가 부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항공권 확인 이메일 옆에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에 쿵 소리를 내며 착륙했어요. 14시간을 하늘에 있다 보니 다리가 젤리처럼 흐물흐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긴장과 흥분으로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11년 동안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고 이 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써왔었습니다. 이제 공항 터미널을 걸으면서 미지의 땅에 들어온 탐험가 같은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출입국 심사대에서 벌어졌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빨간 불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출입국 게이트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거의 가슴에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저를 잡으러 오는 건가요? 누군가 알렉산더의 USB에 대해 알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요원들은 저를 지나쳐서 다른 게이트로 뛰어갔어요. 그냥 일상적인 보안 검사였습니다. 제 여권을 확인하던 한국 공무원이 정중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통과시켜줬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 보안 시스템이 그냥 효율적인 게 아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방, 모든 서류가 매끄럽고 빠르게 처리되고 있었어요. 기술이 미국이나 영국 공항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련이었어요. 제 가정들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3일 후 KF-21 전투기 공장에서 왔어요. 국방 컨설턴트 연락처를 통해서 방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의 미국 기술 의존성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를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무너뜨릴 증거를 찾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공장이 엄청나게 컸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본 어떤 항공기 생산 시설보다도 컸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가장 인상적인 건 아니었어요. 로봇들이었습니다. 거대한 기계 팔들이 완벽한 정밀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투기 부품이 될 금속 조각들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되어 있었어요. 낭비되는 동작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실수도 없었어요. 나중에 고쳐야 할 잘못된 용접도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저를 컴퓨터 터미널로 안내했어요. 화면에는 전투기의 전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조종사들이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엔지니어가 터치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을 터치해서 모의 전투 시나리오를 선택했습니다. 즉시 화면이 움직이는 그래픽으로 가득 찼어요. 적 항공기, 아군, 지형 특성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공격 각도, 연료 소모량, 임무 성공 확률을 제가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건 복사한 미국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능력을 넘어선 한국의 혁신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거대한 시위에 우연히 휘말렸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소음을 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놀라운 장면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사방에서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자스크린에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즉시 이양하라고 요구하는 연설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군중이 미국의 보호비를 받는 대신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 대학생들, 노부부들, 그리고 아직 사무복을 입은 직장인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건 변두리 정치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군사 통제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 주류의 목소리였어요. 드론들이 머리 위를 날면서 시위를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세계에 말하고 있었어요. 그 군중 속에 서서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갈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미국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련은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왔어요. 펜타곤 회의실이 미국 최고 국방 관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슴에 훈장을 가득 단 장군들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미국 전략을 만들어 온 정책 책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 직업적 동료들이었어요. 제 경력을 유지하려면 이들의 존경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적이었어요. 해밀턴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장군이 혐오감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한국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 잊었나? 다른 관리가 회의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한국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얹혀 살고 있어. 우리 보호를 공짜로 받고는 우리 국방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제가 알렉산더 USB의 증거를 발표하려 하자 회의실이 화난 목소리들로 폭발했어요. 전략 기획 책임자인 매튜 포드가 일어나서 저를 가리켰습니다. 해밀턴, 현실에 대해 우리에게 설교하지 마. 자네는 한국에 일주일 있었을 뿐이야. 우리는 이 동맹을 70년 동안 관리해왔다고. 회의실의 적대감이 연기처럼 지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미국 이익에 대한 배신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전에 오염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목격한 걸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독립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서 화장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을 바라보는 남자는 2주 전 서울행 비행기에 탔던 자신만만한 전문가와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 의존성에 대한 편안한 보고서를 쓰는 윌리엄 해밀턴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강함 대 약함, 보호자 대 피보호자라는 단순한 범주로 바라보는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시련들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공장 로봇들, 시위 군중, 펜타곤 대결이 제 옛 확신들을 벗겨내고 더 소중한 걸 남겨놨어요. 진실을요. 한국은 미국의 의존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인정하지 않은 파트너였어요. 이제 그 진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이 제 인생을 걸고 재판받는 법정 같았어요.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굶주린 동물처럼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빨간 녹화 표시 등이 꾸준히 깜빡이면서 제 모든 말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천장 조명이 너무 밝아서 에어컨이 돌아가는데도 등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서 곡선으로 배치된 국회의원들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제 뒤쪽 방청석에는 기자들, 국방업체 관계자들, 정부 관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목 뒤를 태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 알렉산더가 보여준 모든 것, 동맹의 미래에 대해 제가 믿는 모든 것이 앞으로 30분에 달려 있었어요. 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다. 카메라의 조용한 윙윙거림과 메모지에 펜 긁는 소리를 빼고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윌리엄 해밀턴 씨, 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기록을 위해 성함과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말할 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윌리엄 해밀턴 국방전략 컨설턴트입니다. 질문이 즉시 시작됐어요. 국회의원들마다 저를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미국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해밀턴 씨, 정말로 한국이 미군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미국 납세자들이 한국의 군사적 독립을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겁니까? 당신의 분석이 한국 선전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각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미국 이익에 대한 배신자처럼 들리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미묘한 설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기존 믿음을 뒷받침하는 단순한 답변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걸 바꾼 질문이 나왔어요. 로버츠 의원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회색 머리가 완벽하게 빗어져 있었고 파란 정장이 비싸 보였어요. 25년 동안 국회에 있었고 증인들을 무너뜨리는 잔혹한 질문으로 유명했습니다. 해밀턴 씨, 천천히 말했어요.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미국이 한국의 협력 없이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글 쓰는 걸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제 시련이었습니다. 경력의 안전과 위험한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안전한 답변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여전히 필수적이고 한국이 아직 지도가 필요하고 동맹이 늘 그래왔듯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방청석에 있는 제 옛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할 거였습니다. 국방업체들이 계속 저를 컨설팅 일로 고용할 거였어요. 제 평판이 그대로 유지될 거였습니다. 아니면 가슴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어요. 카메라들을 올려다 봤습니다. 저 렌즈 너머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한국 가족들도 아마 보고 있을 거였습니다. 이 영국 컨설턴트가 자기 나라의 능력을 옹호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무시할지 궁금해하면서요. 완벽한 정밀도로 전투기 부품을 용접하는 공장 로봇들을 생각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독립을 요구하던 5만 명의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미국 전략이 한국 협력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걸 보여준 기밀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로버츠 의원님,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 없는 동북아시아 전략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침묵이 번개와 천둥 사이의 순간 같았어요.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회의장에서 그 소리가 날카롭고 선명했어요. 다른 사람이 동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요. 곧 박수가 대리석 벽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함성으로 커졌어요. 위원회 위원장이 미친 듯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질서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생방송 텔레비전에서 진실이 말해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박수가 마침내 잦아들면서 제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몇 주 동안 제 배를 잡고 있던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편안한 거짓말을 믿는 척해야 했던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졌습니다. 이게 제 깨달음이었어요.
시련을 견뎌낸 대가였습니다. 동맹이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맹이란 동등한 존재들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는 거였어요. 한국은 결코 미국의 의존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인정하지 않은 파트너였어요. 바뀌어야 할 유일한 건 이 진실을 인정하려는 미국의 의지였습니다. 청문회의 나머지는 적대적인 질문들과 조심스러운 답변들의 흐릿한 기억으로 지나갔어요. 몇몇 의원들은 저를 순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제가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몇 명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말은 이미 했었거든요. 위원장이 마침내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를 끝냈을 때 저는 들어올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청문회장을 나왔습니다. 미국의 우월성과 한국의 의존성에 대한 낡은 생각으로 세상을 보던 옛날의 윌리엄 해밀턴은 저 밝은 텔레비전 조명 아래서 죽었어요. 새로 나타난 건 진정한 동맹에는 상호 존중, 책임 분담, 그리고 각 파트너의 능력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물 밖에서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저를 둘러쌌어요. 제 증언에 대해 질문을 외치고 동맹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요구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군중을 해치고 나왔어요.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이 자기들의 피보호자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걸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시련은 끝났어요.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끝나고 3주 후 좁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이 어두운 기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끝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의 제목은 한국 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였어요. 제 여행에서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로봇들이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공장 영상이 있었어요. 5만 명의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하던 광화문 광장 시위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우위를 증명하는 정보 보고서 스크린샷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부분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직접 찍었어요.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발코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해서요. 제 뒤로 도시가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훈련 중에 밤하늘에 밝은 선을 그어가고 있었어요. 멀리 높은 건물에서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모든 걸 바꿀 말을 했었어요. 이제 동맹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정의할 때입니다. 도쿄에서 환승하는 동안 영상을 올렸어요. 제 비행기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을 때 영상 조회수가 200만 번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알림으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방 분석가들이 동료들과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정책 전문가들이 텔레비전 뉴스쇼에서 제 결론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국제관계 수업에서 이 영상을 과제로 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응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수백 개의 이메일을 읽고 있는데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얼굴이 흥분하면서도 긴장해 보였습니다. 해밀턴 씨, 백악관에서 전화 왔어요. 국가안보보좌관 멀로가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하네요. 서관에 있는 클레어 사무실은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어요. 무거운 나무 가구들, 구석에 놓인 성조기들, 그리고 장미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 자신은 달라 보였어요. 눈가의 피로선이 더 깊어져 있었고 평소 완벽했던 머리도 긴 하루와 잠 못 이룬 밤들의 흔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문서 맨 위에 기밀이라고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목을 보니 심장이 한 박자 뛰었습니다. 정책 수정 한국 동맹 체계. 첫 번째 문단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 2번 읽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파트너이다. 제가 읽는 동안 클레어가 제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거의 웃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내가 옳았어. 그 네 마디가 모든 걸 의미했어요. 제 한국 여행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하며 감수한 위험이 같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 의존성에 대한 편안한 거짓말들이 마침내 한국 능력에 대한 솔직한 인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의 증거는 백악관 문을 나왔을 때 나타났어요. 길거리 상인들이 한국 자주 국방과 동맹 평등에 대한 헤드라인이 실린 신문을 팔고 있었습니다. 커피숍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군사훈련과 한국 국방 관리들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서점에서는 한국 기술 혁신에 대한 새로운 책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의존국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다음 몇 달 동안 그 변화가 가속화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미국 국방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과 경쟁하는 대신 합작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학 프로그램들이 한국 군사 기술과 전략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싱크탱크들이 사이버 방어와 미사일 기술에서 한국 혁신을 분석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평범한 미국인들이 동맹이 자선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동맹은 동등한 존재들 간의 상호 이익에 관한 거였어요.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한국 의존성에 대한 보고서를 쓰라고 저를 고용했던 국방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는 미국 고객들에게 한국 능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대학들이 동맹 관계의 미래에 대해 강의해 달라고 초청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들이 한국이 국제 헤드라인에 나올 때마다 저를 전문가로 불러들였어요. 저는 낡은 사고와 새로운 현실 사이의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은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에 왔어요. 워싱턴 시내를 걸어가는데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시사 문제를 토론하는 10대들 무리를 지나쳤습니다. 한 여학생이 그부들에게 한국 군사기술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자동 방어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예요. 서로를 도와서 보호하는 거죠. 그 젊은이가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하며 말하는 걸 들으면서 변화가 완성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을 의존적인 고객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보면서 자랄 거였어요. 제 여행은 상상 이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서 예전에 제 옛 보고서들이 걸려있던 벽을 봤어요. 한국 능력을 무시하고 한국 의존성을 주장했던 서류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 여행에서 찍은 사진 하나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KF-21 전투기가 서울 하늘 위를 날고 있고 날개에 태극기가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편안한 거짓말은 죽었어요. 위험한 진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제 파트너였어요. 보호와 의존에 대한 낡은 가정이 아니라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 동맹에서 동등하게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영웅의 여행은 완성되었지만 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도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